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 옷도 조금 스포티하게 입어봤습니다. 스포티지를 타기 때문에 스포티한 의상으로 세팅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시승기를 전달 드려 볼까 하는데,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포티지의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포티지는 1.6 터보 가솔린 스포티지입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엔진은 그대로인데 이제 트랜스미션, 변속기만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핵심 변화입니다. 뭐 익스테리어도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바뀌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처럼 좀 파워트레인에 집중하시는 분들께서는 8단 DCT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번 부분 변경의 핵심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는데요.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은 추후에 시승할 예정이니까 일단 오늘 1.6 터보 가솔린 모델 시승기 먼저 전달 드리고 추후에 비교해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신형 스포티지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바뀐 점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부분 변경하면 디자인 변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내외부 변화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오시죠. 먼저 이 차량의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X라인을 제외하고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X라인은 외장 디자인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장 컬러는 헤리티지 블루라는 컬러인데요. 쨍한 블루 컬러라기보다는 약간 파스텔 톤의 블루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에 조금 가까운 블루 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쨍한 파란색이 아니고요, 하늘색인데 이 컬러가 은근히 스포티지랑 잘 어울립니다. 좀 푸른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호도가 꽤나 높을 것 같고, 옵션으로 19인치 휠 역시나 적용되어 있는 모델로서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라인을 제외한 시그니처 트림 풀옵션 모델이 현재 시승 차량이고, 오늘 이 차량 기준으로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형 스포티지는 풀체인지는 아닙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서 헤드라이트와 범퍼 그리고 휠 디자인 위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점을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는 기존에서 약간 이렇게 꺽쇠 가로처럼 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직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요거는 최신 기아 자동차 SUV들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전기차나 뭐 K9 같은 경우, 세단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있는 최신 기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스포티지 역시나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따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간 전조등, 방향시등도 상당히 길고 넓은 범위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존재감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릴 같은 경우에는 가로형 배치가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옆으로도 넓어 보이지만 위로도 되게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에서는 여기 있는 눈물 자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연띠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게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수직형 구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절연띠 패턴으로 강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단부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익스테리어에서의 고급감을 높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리티지 블루가 이렇게 빛 받으면 되게 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헤리티지 블루 실물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리뷰 통해서 컬러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휠은 17, 18, 19인치가 제공이 됩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티지를 떠올렸을 때 한 중형 SUV 정도 되니까 별로 안 커 보이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인치 휠을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도 그렇게 오버스펙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승차감이나 연비,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오버스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17이나 18인치가 좀 더 스포티지 스펙에는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휠을 왜 큰 걸 선택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드레스업 효과죠.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측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 휠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즈 커다란 휠을 넣는 겁니다. 하지만 드레스업 효과 외에는 사실상 연비나 무게나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휠은 굳이
드레스업 효과가 아니라면은 저는 그렇게 큰 휠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구매를 한다면 18인치 정도로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 클래딩 부분 보이시죠? 이것도 다 블랙 하이글로시, 글로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도어 몰딩도 그렇고요. 도어 몰딩도 이 똑같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고,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금 글로시한 블랙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또 밑에 부분은 또 크롬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 사이드 스커트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죠. 여기 쭉 이어져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드 스커트도 여기는 크롬이고 이 위는 글로시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좀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참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측면부 디자인도 참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후면부는 전면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 램프의 금형 틀 자체는 바꾸지 않았고요. 내부의 그래픽 정도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후면부는 별로 안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차량은 가솔린 모델임에도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배기구는 밖으로 노출하지는 않았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숙여서 보면 저기 보이시죠? 저기 배기구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가 서서 다니는 이 정도 각도로 보게 되면은 전혀 이 노출되어 있는 배기구는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이 역시나 국산 SUV들이 워낙 잘하는 부분이죠. 공간이 안쪽으로도 깊고 좌우 폭도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이브 앤 폴드 구조라서 그냥 등받이만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라 등받이가 젖혀지면서 시트도 살짝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이브 앤 폴드 이렇게 들어가면서 접힌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수입 SUV 대비해서 국산 SUV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도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수입 SUV 대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이죠. 그래서 레버 당기면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다이브 앤 폴드 형태로 이렇게 접힙니다. 좀 더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좌방석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좌방석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평평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폴딩에도 약간 디테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좀 더 평평하죠. 원래는 다른 수입 SUV들이나 보면은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좌방석이 고정돼 있고 저거만 이렇게 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겹치거든요. 근데 다이브 앤 폴드 방식이어서 이렇게 많이 평평해진다라는 것도 스포티지가 갖고 있는 강점입니다. 이번에는 신형 스포티지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왼편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내려보게 되면 일단 운전석 창문은 이중 접합 유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윈드실드 역시나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크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 대비 적절한 편이었고요.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부 도어 캐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서는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과 문잠구 열고, 그리고 4개의 윈도우와 뒷좌석 창문 못 여는 락 버튼까지 제공이 돼요. 아래쪽에서는 수납 공간 겸 도어 손잡이가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막혀 있고 이 하단에 조금 더 큰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바로 왼쪽에 있는 버튼은 헤드라이트 조사각 조절과 트렁크 조절, 그리고 차체 유지 제어 장치,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조절 버튼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새로워진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래도 평평하고 위에도 평평한 더블 플랫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 스포크 타입이기 때문에 밑에를 잡기도 편하고 위에를 잡기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그냥 밑에 이렇게 손만 올려놓고 에이다스 켜놓게 되면은 핸들 조향도 꾸준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에는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두께는 얇은데 옆쪽의 또 두께는 두껍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두꺼워지는 핸들 림의 두께를 살펴볼 수 있고요.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만졌을 때 소재, 이런 것들도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깜빡깜빡 반짝이는 건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사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의 플래그십 세단 정도는 되어야 적용되었던 기능인데, 스포티지에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왼편 부분에서는 에이다스, 그리고 계기판, 트릭 컴퓨터, 메뉴 화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릭 컴퓨터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을 때는 뭐 현재 방향이라든지 현재 속도 이런 것들, 타이어 공기압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올려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비는 제가 좀 전에 리셋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도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웬만한 고성능 차들 대비해서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주행하면서 이렇게 눌러서 바로바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보시면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모드. 마이 모드는 인디비주얼처럼 내가 각기 개별 설정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이 오른쪽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이 됩니다. 음성인식과 모드 변경하고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즐겨찾기랑 통화 받고 끊는 버튼이 하나의 통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내려서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최신 현대기아 제네시스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최신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시네마 눌러보면 유튜브나 왓챠, 웨이브 이런 것들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메뉴들을 이 가운데 화면 통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낮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대시보드 끝에서 끝에까지 쭉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밑에서는 비상등 이렇게 누르기가 너무 편한 위치에 제공되고 있고, 이 송풍구 디자인은 상당히 슬림하면서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또 기아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기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 셋,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총 4개가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능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고 이게 적응만 되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이 버튼 구성보다는 이 기아자동차의 버튼 구성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는 공조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더 눌렀을 때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라디오나 미디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직관적이면서 머리를 잘 쓴 그런 인테리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단부에서는 지금 제 휴대폰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제공이 되고 C타입 포트 2개,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등급별로 이 트림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우드 트림 느낌 나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실제 우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블랙 하이그로시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선택권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도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시동 거는 버튼도 굉장히 누르기 편한 위치에 있고요. 변속기는 다이얼로 되어 있습니다.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지문식 패드, 여기 버튼들이 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내리막길 주행 보조 기능, 오토 스탑 앤고, 주차 센서, 이걸 누르면 이제 서라운드 카메라가 이렇게 켜지죠. 그리고 자동 주차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은 워낙 좋은 편이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는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좌우 통풍 시트, 좌우까지 제공이 되고요. 컵홀더 2개 제공이 됩니다. 따로 여기는 커버가 없고 밑에 부분에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이 안쪽에서는 12V 시거잭이 제공이 됩니다. 수납 공간도 꽤나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트를 보게 되면요, 이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 인조 가죽인데, 인조 가죽 중에서는 좀 고급스럽게 이런 퀼팅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놨고, 시트는 좀 딱딱한 편입니다. 지금 눌러도 시트가 잘 안 들어갑니다. 요즘 국산차 시트도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일본 차라든지 미국 차 시트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데 국산차나 독일 차들은 좀 단단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헤드레스트 이 부분은 지금 보이시죠? 여기는 인조 가죽인데 이 측면부는 약간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어깨바지 부분도 이렇게 스웨이드 되어 있어서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트 구성은 좀 스포티지에 과하지 않나. 물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데 좀 과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즉 운전석에서도 이 보조석, 등받이 각도랑 앞뒤 조절까지도 가능한 버튼 제공됩니다.
그리고 천장 쪽, 헤드라이너 쪽을 보게 되면 뭐 실내등 이렇게 터치로 눌러서 켤 수 있게 되고요. 썬루프는 여기 있습니다. 썬루프 버튼 여기 있고, 이 버튼은 실내등을 양쪽으로 눌러서 켤 수가 있습니다. 썬루프 지금 제가 썬 블라인드는 개방을 해 놓은 상태예요. 파노라마 썬루프 지금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이 썬 블라인드까지도 이 헤드라이닝 컬러랑 똑같은 컬러로 제공이 됩니다. 열리는 속도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네, 썬루프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열어볼게요.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오픈되진 않고 생각보다 너무 적게 열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더 안 열립니다. 한 40%, 45% 정도만 개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만 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쉐이드만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거 중간에 또 누르면 해당 위치에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번엔 신형 스포티지 2열에 제가 한번 앉아봤습니다. 178 성인 남자가 운전석에 편한 포지션으로 맞췄고, 그대로 뒤로 왔을 때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공간이 구현이 됩니다. 지금 성인 남자 손으로 한 뼘 살짝 모자랄 정도의 공간이 남게 되고, 뒤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리를 꼬고 기댄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움이 없을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스포티지의 2열 좌석입니다. 지금 발을 넣었을 때도 발이 거의 다 들어가고도 훨씬 더 남습니다. 발목까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깊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창문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은 남김없이 다 내려갑니다. 지금 이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2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 차단 능력은 윈드실드 1열, 2열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이기 때문에 다른 동급 모델 대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열선 시트 버튼은 여기서 3단계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손잡이 겸 옷걸이가 제공되는데, 이제 타고 내릴 때 여기를 잡고 내리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손잡이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잡는 것보다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내리고 타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는 따로 덮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 또 국산차가 갖고 있는, 스포티지가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메리트는 바로 이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이 리클라이닝은 옆에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 중간 정도 각도로 세워놨는데, 가장 세웠을 때는 이런데 이렇게 타시는 분은 없죠. 가장 눕혔을 때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너무 높인 것 같은데 살짝 내려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타면은 아까처럼 다리를 한번 꽈볼게요. 이렇게 타면 진짜 편합니다. 이렇게 릴렉스하기에 상당히 편하고, 근데 앉아서 간다라고 쳤을 때는 이러면은 살짝 불편하죠. 살짝 세워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정도 각도가 저는 앉아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편한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꽤나 큽니다. 2열 승객에게는. 제 차 디펜더도 지금 1억이 넘는 차인데 디펜더에도 이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티지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좌석 뒤쪽에는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전 지퍼로 잠그고 열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 근래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걸 또 볼 수 없다 보니까 또 스포티지가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송풍구는 세로형으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한 번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뭐 간단한 것들 여기 넣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충전 포트는 시트 뒤에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공평하게 하나씩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내외부 디자인 변화,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2열의 공간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요. 이어서 주행 리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신형 스포티지 리뷰를 고민하면서 루트를 어떻게 짤까 생각을 해봤는데,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상적인 영역에서 가장 크게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막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거의 막히는 구간을 주행하는 게 100 중에 한 80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뻥 뚫려 있는 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 오늘 같은 이 주말에 뻥 뚫려 있는 도로를 달린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래서 사실 저도 과거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사용했던 현대 기아차를 소유를 했었습니다. 바로 투싼 TL이었었는데요. 그때는 디젤 엔진에 7단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서 주행을 했었는데, 사실 투싼과 스포티지는 파워트레인도 똑같기 때문에 거의 껍데기만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약간 디자인 차이, 나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행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투싼을 구매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 저 역시나 투싼과 스포티지를 동일하게 이제 구매 선상에 놓고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플러스 그때 당시에 소렌토 중고차까지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요 세 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렌토면 지금 현행 모델 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이죠. 투싼 TL이니까 꽤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포티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투싼을 살 것이냐, 스포티지를 살 것이냐, 아니면 한 치급 올려서 중고 산타페나 중고 소렌토를 살 것이냐 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투싼을 사셨어요? 스포티지 안 사고. 지금 스포티지 리뷰인데 왜 투싼 얘기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사실 둘 다 좋았는데 뭐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부장님께서 타시던 차가 스포티지였기 때문에 부장님이랑 좀 다른 차를 타고 싶다고 해서 이제 투싼을 결정했던 게 큰 결정의 요인이었습니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왠지 직장 상사분과는 다른 차를 좀 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투싼을 구매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7단 DCT를 타면서 제가 현대자동차의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꽤나 길게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조금 기피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구성 문제, 그리고 이렇게 차가 가다 서다 반복하는 엄청나게 막히는 구간에서 울컥거린다, 뭐 말을 탄다, 심하게 되면은 뭐 말을 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은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보다는 조금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 편안함이 떨어진다, 뭐 결과적으로는 승차감까지 나빠지죠. 이런 변속기 역시나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차가 좀 불편하다, 승차감이 불편하다 라고까지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안 좋은데 왜 쓰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단 효율이 좋습니다. 연비 효율이 좋고, 그리고 직결감, 변속이 빨라요.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속이 자동 변속기보단 빠르다. 그래서 운전이 좀 더 재밌고 민첩하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예를 들면 벤츠의 이제 컴팩트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A클래스, GLA, GLB, CLA 이런 모델들은 다 DCT를 사용합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쓰고, 심지어 AMG 모델들도 뭐 A45 AMG나 이런 모델들은 다 DCT를 사용을 해요. DCT라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시승기로 전달드렸던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있잖아요. 그것도 8단 DCT를 씁니다. DCT라고 무조건 저렴하고 나쁘고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DCT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장르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DCT가 더 나을 수도 있고 8단 변속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막히는 올림픽대로를 계속 이제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밟아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DCT 대비해서 울컥거린다든지 약간의 불쾌함이라든지 변속될 때 좀 기분 나쁨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매끄럽게 변속한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대신에 뭐 DCT 대비해서 조금 체감이 되는 부분은 조금 굼뜨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초반 가속할 때 굼뜨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이 스포티지의 자체적인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초반 가속할 때 이렇게 민첩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굼뜨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일단 편안한 부분 혹은 뭐 승차감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더 고급스러워진 그런 느낌을 제공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 정지했을 때는 시동이 꺼집니다. 근데 오토 스탑앤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시간 지나거나 내가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시동이 켜지게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6 터보 모델은 따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수 4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 차가 2014년, 곧 좀 있으면 2015년이거든요. 2015년에 아마 이 차량을 출고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2015년에 내가 신차로 구매를 하는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 뭐 배출가스도 줄이고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오토 스탑앤고가 거의 안 느껴진다, 상당히
부드러워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차는 꺼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시동이 꺼질 땐 괜찮은데 다시 켜질 때는 한 몇 년 전으로 다시 회귀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떨림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동 꺼지고 켜진 오토스탑앤고가 2015년에 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어 있는 여타 다른 모델 대비해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원치 않으시면은 여기는 버튼으로 오토스탑앤고를 끄시면 됩니다. 네, 시동이 안 꺼지게.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는 아이들링 시에, 정차 시에도 약간의 진동이나 떨림이 운전자, 탑승객들에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엔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엄청 조용한 엔진은 아닙니다. 이 스포티지 자체가 럭셔리 브랜드도 아니고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잖아요. 제가 투싼을 탔을 때도 떠올려 보면 결코 조용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 차는 디젤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이 가솔린도 똑같습니다. 엄청 조용한 가솔린은 아니에요. 가솔린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라든지 RPM을 한 1000에서 2000rpm 정도로 올릴 때, 특히나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 초반에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요때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발 컨트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디펜더를 타면서, 디펜더도 요 엑셀 리스폰스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5 시리즈 BMW 탈 때보다 많이 운전 습관을 좀 바꿨습니다. 5 시리즈는 밟으면 탁 튀어나가니까 약간 이렇게 빨리빨리 밟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디펜더로 바꾸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이런 느낌들을 바꿨거든요. 그렇게 운전하면은 엔진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RPM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엔진의 스타일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조금 초반부터 급가속을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엔진이 좀 시끄럽네, 엔진이 왜 이렇게 소음이 좀 있지? 라고 느끼실 것 같고, 그냥 느긋하게 지그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속 페달의 압력을 높여가시는 운전자라면 크게 신경 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히 올려가면 RPM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다음 단으로 변속이 되면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렐 오디오 사운드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크렐 오디오를 넣으면 액티브 사운드가 추가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액티브 사운드는 아예 꺼놓은 상태예요. 끄기, 약함, 중간, 강하게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음이 아예 개입되지 않게끔 순수 엔진음으로만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이제 X라인이 가장 최상위 트림인데, X라인은 조금 오프로드스럽게, 물론 오프로드에 엄청 적합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러기드하게, 터프하게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모델이고, X라인까지는 많이 안 사실 것 같고요. X라인 바로 밑에 있는 트림이 바로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시그니처의 풀옵션 트림인데요. 그랬을 때는 이 윈드실드, 앞유리, 1열, 옆유리, 그리고 2열, 뒷유리까지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런 방음 능력, 그리고 차음 능력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희한한 게 엔진 소음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외부 소음은 좀 많이 차단을 해줍니다. 이게 좀 희한해요. 그래서 엔진음이 들어오는 거 빼고는 다 조용해요. 이게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엔진음 자체도 지금처럼 그냥 가속 페달을 슬슬슬슬 밟으면은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차가 조금 뚫리면 좀 가속 페달을 세게 한번 밟아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국산 4기통 세단이나 SUV를 타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다 요런 어느 정도의 사운드는 이렇게 급가속했을 때 이렇게 이런 소리. 이거는 이렇게 운전하지 말아야죠. 네, 이런 소리 안 내려면은 그냥 차분하게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DGT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DGT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DGT도 나쁘지 않았지만 발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싼과 스포티지 간에 좀 선택권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아닌가. 투싼은 아직까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소비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파워트레인까지도 똑같으면은 진짜 껍데기만 다른 거잖아요. 변속기까지 똑같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초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소리. 만약에 이 소리를 진짜 나 듣기 싫어 하면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초반에 모터로 이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부밍음이라고 하죠. 이런
약간 거슬릴 수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투싼 살 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 초년생분들이 아마 이 차량 많이 고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빗대어서, 그때를 떠올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저는 맥시멈 3천의 예산을 두고 투싼을 이제 고려를 했었거든요, 구매할 때. 그래서 옵션을 넣고 막 그렇게 했었고, 아마 두 번째 트림 정도, 풀옵션은 아니었어요. 3천만 원에 맞추려면 두 번째 등급에 아마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만 넣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안 넣어서 풋브레이크 방식으로 제가 사용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3천만 원인가 3천 조금 넘긴 넘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을 잡더라도 보통 차를 살 때는 예산보다 조금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풀옵션이긴 하죠.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이긴 한데, 하이브리드를 산다라고 하면 뭐 3천만 원 미만으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솔린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에 욕심을 조금만 내면은 그냥 3천만 원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투싼 TL에 샀을 때에 비해서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사회 초년생분들이 구매를 하시기에는 많이 비싸요. 근데 그때 3천만 원도 되게 비싸서 3천만 원 미만으로 꼭 맞춰야지 라고 했었는데, 지금 3천만 원 미만으로 스포티지나 투싼을 사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분들이 차를 고르기가 더욱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형 스포티지 1.6 터보 가솔린 모델의 시승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뭐 내외부 변화, 뭐 디자인의 변화는 익히 보셔서 아실 거고요. 또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변속기의 변화가 가장 궁금했던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된 부분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많이 올랐다라는 건 역시나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요 급의 차량을 구매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많이 비싸졌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투싼 TL을 구매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뭐 옵션도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가히 정말 놀랍도록 많이 좋아졌죠. 그때 에이다스도 없었고, 뭐 풋브레이크 방식이었고, 정말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좋은 옵션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금액이 올라간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국산 브랜드의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는 정말로 껍데기만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외관만 바꾸고 실내에서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새로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변속기를 바꿨잖아요. 핵심적인 엔진과 변속기 중에서 변속기 핵심적인 부품을 바꿨기 때문에 구형과 신형을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신형을 사는 메리트는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지금은 너무 막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부드럽게 가속을 하면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은데요. 요거는 조금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달 드리면서 오늘 신형 스포티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샀을 때는 과연 요 초반에 RPM만 올라가는 이런 부밍음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연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연비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오늘의 연비는 12입니다. 12예요. 연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또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순수 4기통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DCT가 아니라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래서 12.1이 나옵니다. 지금 연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한 정도의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과연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지. 가솔린이 10이면은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한 16 이상, 16, 17 정도는 나와줘야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사는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비뿐만 아니라 초반 전기 모터가 주는 뭐 이런 주행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비싼 게 있긴 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기대를 해보면서 하이브리드 시승기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